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하여 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이른 봄, 아직 쌀쌀한 새벽이었습니다. 공장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우, 32살의 젊은 가장이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어요. 오른손은 가슴 부근을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동료 직원 2명이 다급하게 그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박철민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는 준우의 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짚어봤죠. 철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장장님, 큰일 났어요. 사무실에서 공장장 강태식이 나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강태식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 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준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준우의 몸은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들것에 실린 준우가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철민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준우가 심폐소생기에 연결되고 제세동기가 준비됐습니다. 모니터의 심전도는 불규칙하게 흔들리다가 점점 평평해져 갔어요. 제세동 준비, 모두 떨어지세요. 의사의 외침이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기 충격이 준우의 몸을 관통했어요. 하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때 응급실 복도에 수연이 하윤이의 손을 잡고 달려왔습니다. 수연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급하게 걸친 듯 구겨져 있었어요. 제 남편이요. 민준우. 어디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은 그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안 돼. 안 돼요. 그녀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살 하윤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 아빠 깨워야 해.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가족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사망 시각은 새벽 2시 37분입니다. 수연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온몸으로 오열했어요. 영안실로 옮겨지는 준우의 몸. 그의 손목에 찬 시계는 2시 37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 6개월 전 가을이 저물어가던 때였습니다. 한이른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준우는 눈을 떴어요. 오늘은 새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수연을 깨우지 않으려고요. 화장실로 간 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잘할 수 있어. 우리 가족 위해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세수를 마친 준우는 옷장을 열었어요. 어젯밤 수연이 다려놓은 작업복이 깔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채웠어요. 거실로 나온 준우는 식탁 위에 놓인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이 새벽에 언제? 그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미소를 지었어요. 부엌에서 수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깨웠어요? 미안해요. 준우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첫 출근인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수연은 따뜻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응, 걱정 마. 금방 적응할 거야. 준우는 밥을 먹으면서 수연에게 말했어요. 식사를 마친 준우는 하윤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딸이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다가가 하윤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하윤이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줄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준우는 수연에게 말했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힘들면 말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준우는 주머니에서 하윤이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아빠 힘내. 사진 속 딸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벽 버스가 도착했어요. 준우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기대에 찼어요. 버스 안에는 공장 노동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 몇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피곤한 표정으로 졸고 있었고 목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다른 남성은 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들을 보며 잠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산업단지에 도착한 준우.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좋아, 시작이야. 그는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공장 교육실에는 신입사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준우도 그중 한 명이었죠. 문이 열리고 공장장 강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실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강태식은 50대 초반으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책상을 손으로 탁 쳤어요. 여기가 어디인 줄 아나? 전쟁터야, 전쟁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우리 다 죽어. 본사에서 우리 목을 칠 거야. 신입사원들은 움츠러들었어요. 화장실은 10분, 식사는 15분 안에 끝내. 지각은 절대 용납 안 해. 강태식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질문 있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없으면 나가서 일 배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교육이 끝나고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준우는 귀가 멍해질 정도로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놀랐어요. 어서 와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철민, 38세의 선배 직원이었어요. 저는 박철민이에요. 3년 차고요. 작업 방법 알려드릴게요. 철민은 준우에게 안전장갑과 귀마개를 건넸습니다. 여기, 일이 많이 힘든가요? 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말이죠. 익숙해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준우는 철민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 준우. 철민이 부품 조립 방법을 시범 보였습니다. 이렇게 끼우고 돌려서 조이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면 돼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처음 한두 시간은 신기했습니다. 집중해서 하니 재미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같은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자 팔이 저렸어요. 허리와 어깨도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겨우 2시간 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직원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갔습니다.
준우는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15분 안에 먹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어요. 으윽, 체할 것 같아 기침이 났습니다. 철민이 물을 건넸어요. 천천히 먹어요. 목매면 큰일 나요. 15분 안에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1초라도 늦으면 공장장한테 혼나요. 오후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 직원이 화장실에 갔다가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강태식이 그 직원을 노려봤어요. 3분 초과했어. 다음엔 임금 깎는다. 준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6시가 됐어요. 퇴근 시간이었죠. 하지만 강태석이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납기 맞춰야 해. 야근이야. 직원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준우는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늦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우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얼굴도 2개월 전보다 확연히 수척해졌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야? 준우는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출근길 버스 안. 준우는 서서 졸다가 급정거에 비틀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옆 사람에게 사과했지만 그 사람도 졸고 있었어요. 공장에 도착하면 매일 같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동작의 끝없는 반복. 어느 점심시간 준우는 식당 의자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궜어요. 잠이 쏟아졌습니다. 준우 씨, 일어나요. 철민이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서 밥이라도 먹어요. 안 먹으면 더 힘들어요. 강태식이 생살 라인을 순찰하며 지나갔어요. 속도 좀 올려. 뭐 이렇게 느려. 한 직원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는 더 빠르게 손을 움직였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우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하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안 나가? 딸아이가 물었어요. 미안해, 하윤아. 아빠 일해야 해. 주말인데. 하윤이의 목소리가 풀이 죽었습니다. 다음에 꼭 놀아줄게. 약속? 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어요. 일요일도 출근했습니다. 생살라인에서 준우는 비틀거렸어요. 철민이 급하게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녁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온 준우.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수연이 밥을 차려놓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미안해. 너무 피곤해. 준우는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간 수연. 소파에서 잠든 남편에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준우의 수척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수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우는 목과 어깨가 뻐근해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공장에서 준우는 실수를 했어요. 부품을 잘못 조립한 겁니다. 아, 민준우. 강태석이 달려왔습니다. 라인 전체가 멈췄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반복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철민이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요. 다들 그래요. 준우는 대답 대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준우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 추위가 한창이던 때였어요. 드물게 일찍 퇴근한 준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준우. 하윤이가 인형을 들고 왔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하윤아, 아빠 너무 피곤해. 나중에 놀아줄게. 준우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윤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엌에서 수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적응하는 중이야. 준우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어요. 병원에 한번 가봐요.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 괜찮아. 일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식사 중에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주말에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응. 다음에 가자. 약속할게. 준우는 딸을 보며 미안하게 웃었어요. 일주일 뒤 일요일 아침, 준우는 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하윤이가 울먹였어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미안해, 하윤아. 아빠가 다음에 꼭. 싫어. 아빠 거짓말쟁이. 하윤이는 엄마에게 안겨 울었습니다. 준우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수연이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우는 손을 흔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월요일 공장에서 준우는 작업 중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벽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철민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응. 잠깐 어지러웠어. 준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쉬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요. 일해야죠. 준우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갔어요. 퇴근 후 준우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종합 비타민 주세요. 약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준우를 봤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병원 검진 받아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비타민만 주세요. 준우는 비타민을 사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비타민을 먹으며 준우는 혼잣말했어요. 이것만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침대에 누운 준우.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연의 얼굴을 보며 준우는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4달째 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봄이 시작되려는 때였어요. 준우는 작업 중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왼쪽 팔이 저리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준우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가슴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철민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준우 씨, 얼굴이 창백한데 괜찮아요? 응. 그냥 좀 체한 것 같아. 준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민은 공장장에게 갔어요. 공장장님, 준우 씨를 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납기가 급한데 무슨 소리야? 안 돼. 강태석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계속 일할게요. 준우도 그렇게 말했어요. 화장실에 간 준우.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우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퇴근 후 준우는 동네 내과 병원에 들렀어요.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보니 20번 이상 기다려야 했어요. 준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순 없어. 수연이 걱정할 텐데. 그는 다음에 오기로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우는 밝게 말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어머, 정말요? 밥 먹어요. 수연이 반가워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수연이 말했어요.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준우는 얼버무렸습니다. 식사 후 하윤이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아빠, 내가 그린 거야. 와, 하윤이 정말 잘 그렸네. 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운 준우. 스마트폰으로 가슴 통증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에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준우는 깜짝 놀라 화면을 봤어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그는 화면을 끄고 옆을 돌아봤습니다. 수연이 뒤척이자 준우는 그녀를 깨울까봐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간 준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슴을 만지작거렸어요. 아직 젊은데 심장에 문제가 있을 리 없어. 준우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간 준우. 수연 옆에 조심스럽게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다 그는 잠들었습니다. 5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준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들었어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두통도 심했어요. 그래도 준우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작업복을 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잘 채우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수연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몸이 안 좋으면 오늘 쉬어요. 안 돼. 중요한 날이야. 빠질 수 없어. 준우는 거절했습니다. 당신 정말.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준우는 듣지 않았어요. 억지로 밥 몇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준우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준우.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생산 라인으로 향했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준우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지만 시야가 자꾸 흐려졌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준우는 비틀거렸어요. 옆 작업대에 있던 젊은 직원이 놀라 준우를 붙잡았습니다. 철민이 달려왔어요. 준우 씨. 그는 준우를 휴게실로 데려가 의자에 앉혔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일하러 갈게요. 준우가 일어나려 했지만 철민이 막았어요. 안 돼요. 오늘은 진짜 위험해요. 철민은 강태석에게 갔습니다. 공장장님, 준우 씨를 조퇴시켜 주세요. 강태석은 난색을 표했어요. 하지만 철민이 강하게 주장하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오늘만이야. 내일은 꼭 나와. 준우는 공장을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어지러워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편의점에 들러 이온 음료를 샀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편의점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우.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소파에 쓰러졌어요. 여보. 수연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이미 깊은 잠에 빠졌어요. 수연은 남편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저녁 때 준우가 깨어났습니다. 수연은 죽을 끓여 먹였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푹 쉬어요. 준우는 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입사 6개월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때였어요. 준우는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도 차고요. 수연이 일어나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은 꼭 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안 돼. 오늘 큰 납품이 있어. 절대 빠질 수 없어. 준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거실에서 하윤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준우와 수연은 딸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미안해, 하윤아. 아빠 곧 갈게. 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수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 있었어요. 준우는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공장에 도착한 준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생산 라인으로 갔습니다. 철민이 다가왔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응.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준우는 대답했습니다. 오전 작업이 시작됐어요. 준우는 기계적으로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준우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물만 마셨습니다. 오후 작업 중 준우는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강태석이 공지를 했어요. 오늘은 야근해야 해. 납기를 꼭 맞춰야 한다고. 직원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우는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야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준우는 계속 일했어요. 밤 10시, 11시, 12시가 지났습니다. 작업은 끝나지 않았어요. 새벽 1시, 준우는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철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준우를 자주 쳐다봤습니다. 준우 씨,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준우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어요. 준우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갑자기 준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왼쪽 팔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어요. 으윽. 준우는 작업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준우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준우 씨? 준우 씨. 하지만 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철민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준우야. 철민이 준우를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강태석도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준우는 그대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준우야, 정신 차려. 철민이 준우의 맥을 짚어봤어요.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119에 신고해. 빨리. 강태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한 직원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공장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주소는? 철민은 준우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준우야, 버텨. 구급차 온다. 준우의 의식은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어요. 준우의 머릿속에는 수연과 하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딸이 안아달라고 하던 모습,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준우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철민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급성 심근경색 같아요. 빨리.
구급대원들이 준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준우의 몸이 들것에 실렸어요. 철민은 바닥에서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하윤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철민은 그림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준우가 실린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공장을 떠났어요. 공장 복도에 남은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태석은 휴대폰을 쥔 채 떨고 있었어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준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했습니다. 모니터의 심전도 파형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어요. 병원의 환자 상황 알려드립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 환자 30대 남성.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준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들것이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준우를 둘러쌌어요. 활력 징후 체크, 혈압 80에 50, 맥박 불규칙. 의사가 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각종 장비를 연결했어요. 주사를 놓았습니다. 한편 집에서 전화를 받은 수연. 급하게 옷을 걸치고 하윤을 깨웠어요. 하윤아, 일어나. 아빠한테 가야 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윤이가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딸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았어요. 응급실에서는 의료진이 준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의사가 외쳤어요. 모두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그었어요. 다시 두 번째 제세동, 세 번째 제세동. 의사와 간호사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이 하윤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왔습니다. 제 남편이요. 민준우.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간호사가 수연을 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준우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어요. 하지만 모니터에서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봤어요. 사망 시각 새벽 2시 37분. 의료진이 하나둘 물러났습니다. 준우의 몸 위에 흰 천이 덮였어요.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수연은 의사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윤이가 엄마를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준우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준우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상복을 입고 영정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하윤이는 검은 옷을 입고 엄마 옆에서 아빠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문상객들이 드문드문 들어왔어요. 조의를 표하고 빠르게 나갔습니다. 강태석이 다른 관리자 한 명과 함께 들어왔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식적으로 절을 하고 빨리 나갔습니다. 철민이 들어왔어요.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준우야, 미안해. 내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수연이 철민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위로해 주셔서 제가 더 죄송합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다른 공장 직원 몇 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준우 씨가 너무 무리했나 봐. 우리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지. 3일장을 치르고 준우의 관이 영구차에 실렸어요. 화장터로 향하는 길. 수연은 하윤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수연은 남편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연. 준우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작업복이 나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수첩을 펼친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날짜별로 출퇴근 시간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월 15일 출근 오전 6시, 퇴근 밤 11시 30분, 총 17시간 30분. 6월 16일 출근 오전 6시, 퇴근 새벽 12시 30분, 총 18시간 30분. 수연은 한 달치 기록을 계산해 봤어요. 주 120시간이 넘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수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남편이 왜 그렇게 오래 일했어요? 주 52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아닌가요? 인사팀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공식 기록상 주 52시간 이내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남편이 쓴 수첩에. 그건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 공식 자료가 아닙니다. 그럼 제 남편은 왜 죽었어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유감스럽지만 그건 개인 건강 문제입니다. 수연은 분노와 절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수연은 인터넷으로 과로사 산재 신청에 대해 검색했어요. 노무사 김영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일주일 뒤 수연은 하윤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김영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4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준우 씨 부인이시죠? 네. 제 남편이 일하다가.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호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수연은 준우의 수첩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영호는 수첩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과로사입니다.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김영호는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회사가 공식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이 필요해요. 동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수연은 결심했어요. 며칠 후 수연은 공장 앞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을 기다렸습니다. 한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저 민준우 아내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직원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회사한테 찍히면 저도 잘릴 수 있어요. 수연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철민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철민. 그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증언하겠습니다. 준우한테 미안해서라도.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주 100시간 이상 일했어요. 공식 기록은 조작된 거예요. 강태석 공장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철민의 증언이었어요. 김영우와 다시 만난 수연. 철민의 증언을 전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CCTV 영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수연이 물었어요. 근로감독관 조사를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수연과 김영호는 산재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연은 긴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 신청을 철회하십시오. 위협적인 어조였어요. 절대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근로감독관 2명이 공장을 방문했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태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감독관들을 맞이했어요. 근태 기록과 CCTV 영상을 보여주세요. 네. 그게 강태석은 당황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준우를 포함한 직원들이 실제로 주 120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식 근태 기록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감독관이 강태석을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공장장님,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강태석은 결국 인정했어요. 본사의 납기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익명의 직원이 내부 문서를 제보했어요. 실제 근무 시간과 조작된 기록이 모두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TV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30대 공장 노동자 과로사, 주 120시간 살인적 노동,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어요. SNS에서 해시태그가 확산됐습니다. 해시태그 일하다 죽지 않을 거니. 여론이 들끓었어요. 회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 감독 소홀일 뿐이라며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수연은 김영우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갔어요. 수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남편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부렸어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2년 전에 또 다른 유족도 나타났어요. 그들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가 인정됐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어요. 김영우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산재가 인정되어도 준우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법원 판결일이었어요. 방청석에 수연과 김영우 그리고 다른 유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태석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강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수연은 표정 변화 없이 판결을 들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 기자들이 수연을 인터뷰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하지 않아요. 수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판결이 다른 노동자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몇 달 후 국회에서 과로사 방지법 개정안이 논의됐어요. 수연과 다른 유족들이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수연은 증언했어요. 일하다 죽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 법안이 통과됐어요.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과로사 산재 인정 기준도 명확해졌어요. 뉴스에서 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수연은 TV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은 과로사 유족 모임의 대표가 됐습니다. 기업 강연을 다니며 노동자 건강의 중요성을 알렸어요. 한 세미나에서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어느 날 철민이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그 공장 그만뒀어요. 이제 더 나은 환경의 회사에서 일해요. 수연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철민이 감사를 표했어요. 수연은 고맙다고 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 하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는 준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아빠 이야기했어. 하윤이가 말했어요.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영웅 같대. 수연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영웅이야. 2년이 흘렀습니다. 이른 봄,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여러 노동 현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공장, 건설 현장, 사무실, 배달 현장.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도 일하러 출근했어요. 한 젊은 노동자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전 준우처럼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공장 입구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준수. 당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장 안에는 휴게실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한 중년 직원이 젊은 동료에게 말했어요. 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어요. 민준우 씨 사건 이후로 다른 공장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안전 교육이 강화됐어요. 근무 시간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준우의 기일. 묘지에 수연과 하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영호, 철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 있었어요. 과로사 유족들, 노동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준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연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빠 민준우 1993-2025 일하다 떠났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수연은 묘비의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직 멀었지만 우리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윤이가 묘비 앞에 편지를 놓았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랑 나는 아빠를 자랑스러워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연과 하윤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연.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다음 주 강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숙제 도와줘. 무슨 숙제인데? 나의 꿈이요. 하윤이는 노트를 보여줬어요. 노동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수연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준우의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준우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희망을 안고 걷는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유튜브 가이드 규제에 문제 없음. 이 사연을 끝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